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스스로 호흡이 어려운 위중증 환자, 어제 하루 495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관련해서 한 달 전에 17에서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지난주에는 35에서 36%로 약 2배 높아진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중증병상 가동률은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코로나19 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입니다. 층간 소음이 아닌 층간 냄새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 판단은 어땠는지 잠시 뒤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인물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95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로 늘며 서울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심할 수는 없지만 비상계획을 발동할 만큼 위험하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대비 추가 세수가 19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10조 원 규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100조 원 가까이 늘면서 특히 이자 이익이 1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용 에어컨 부품에 필로폰 등을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28만 명분을 압수하고 마약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지만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추가 실험을 진행해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결 소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재원 마련 등을 논의하면서 연일 당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 대표 측과 수싸움을 벌이면서 당내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예결 소위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북돋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결위 예산 소위가 가동된 오늘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지급할 재원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그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만나는 등 2030 세대 겨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인 이 후보는 메머드급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쇄신해야 한다는 질타도 받고 있는데요. 위기의식 속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일 국회를 찾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비례대표 의원 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당내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권성동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후 당 소속 초재선 의원 9명과 여의도에서 오찬도 했는데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안팎 인사와 잇따라 만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한 고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오찬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의 중주를 모아서 다 함께하고 당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현재 총괄 선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합니다. 어제 열린 김 전 위원장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 윤 후보가 공개 러브콜을 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윤 후보가 긴급 회동을 제안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4명의 총괄본부장 가운데 권영세 의원을 포함한 2명을 이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진 곡간지기 사무총장 자리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비서실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을 제안했지만 아직 이 대표가 의견이 합치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아주 늦지는 않겠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 큰 무리 없이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며 취재한 기자들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김 씨가 병원으로 갈 때 차량으로 따라붙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취재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웠다고 경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인물도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 먼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권오수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여러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받겠는데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오늘 심사 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광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자 최대 주주로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제차 AS 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호재성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흘리거나 거짓으로 직접 주식을 사들이기도 하고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이른바 선수까지 동원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권 회장을 불러서 주가 조작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연루됐는데 김 씨와 관련된 인물이 잠적했다가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오수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 조작의 선수 역할을 했던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이모 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쩐주로 지목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10억 원 정도가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전달해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저녁에 붙잡혀서 구속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선수 역할을 한 다른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 3명은 이미 기소가 돼서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특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았는지 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권오수 회장 등과 주가 조작에 직접 공모했거나 범행을 도와준 방조 혐의 적용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건희 씨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오늘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건희 씨 소환 시기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규명에 주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구속 수감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오늘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속 전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만배 씨는 강도 높은 조사와 구속으로 지병이 악화돼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제를 비롯해 구속 이후 3차례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 기준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하고 국세 수입이 27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8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 통합재정 수지는 29조 6천억 원 적자였고 여기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74조 7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50조 원 정도 감소하는 등 3분기 기준으로 보면 개선폭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과 대비해 더 거둘 세금이 1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 기준 월간 재정 동향을 설명하며 초과 세수는 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밝힌 대로 10조 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3분기까지는 세금이 잘 거쳤지만 4분기부터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하며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 예산보다 31조 5천억 원 늘어난 314조 3천억 원으로 계산하고 초과 세수만큼의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을 추진했습니다. 네, 차량용 에어컨 부품 속에 필로폰 등을 숨겨서 국내 밀반입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의 판매책을 두고 1년 넘게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해일보입니다. 예. 자, 이 마약을 국내 몰래 들여온 방식이 특이한데요. 차량 부품 속에 숨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의 마약 단속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자에서 나오는 기계는 차량용 에어컨 안에서 냉매 압축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뚜껑을 열자 돌돌 싸맨 비닐봉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필로폰 500g입니다. 마약 유통 조직이 차량용 부품 속에 마약을 숨기고 태국에서부터 EMS, 그러니까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들여온 겁니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 26명을 붙잡았습니다. 일당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에 마약을 유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관리책이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아 국내 판매 총책들에게 보내면 이들이 다시 지역마다 정해둔 지역 판매책들에게 전달했고 중간 판매책을 거쳐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중국 동포를 담당하는 판매책도 따로 두고 있어 서울과 강원도 등지에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윗선 이상은 알 수 없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둔 뒤 구매자에게 연락해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넘게 은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만 필로폰 6.6kg, 합성대마 5.4kg, 엑스터시 5,100여 정에 달합니다. 모두 합치면 2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입수한 전체 필로폰 분량의 4분의 1이 넘는 양을 한 번에 압수한 셈입니다. 경찰은 일당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45명을 붙잡았고 추가로 구매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서 마약을 보내온 한국인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두고 신병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을 많이 먹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떤 메뉴 주로 드십니까? 가끔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에서 삼겹살 굽기를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동 라인까지 방송하면서 삼겹살을 굽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곧바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삼겹살 굽지 말라는 방송까지 나오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부터 조만간 밥도 해먹지 말라고 하겠다는 우스갯소리에 내 집에서 해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항의까지 올라왔는데요. 반대편에서는 혹시 베란다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럴 경우 우리 집에 이웃집에 연기가 들어오고 빨래도 다시 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실제 법적 처벌은 가능한지 구자룡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층간 냄새 갈등은 좀 생소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 집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또 냄새가 다른 집에까지 퍼진다면 이를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폭행이나 상해죄 성립을 논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이 냄새가 퍼지는 것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폭행이 그 냄새를 통해 가지고 타인에게 이제 가해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냄새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삼겹살을 굽는 냄새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냄새로 느낄 수도 있고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불쾌함 수준을 넘어서서 생리적인 기능에 훼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고의의 문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사 책임의 문제는 성립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또 맛있는 냄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냄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냄새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방법들도 있는 겁니까? 사실 냄새가 어느 정도 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서 가해 행위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몇 데시벨 정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고통을 유발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기도 굉장히 쉽고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하기도 좀 용이한 면이 있는데 냄새라는 것은 사실 체증 단계가 첫 번째부터도 어려운 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유발된 냄새인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흰색이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연기의 형태로 퍼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촬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체증하기가 또 어렵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대로 이제 기계나 이런 것이 워낙 특수한 데다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향수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냄새로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큰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가해 행위에 대한 기준점을 객관적으로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체증도 어렵고 기준 설정도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만 냄새는 기준점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서 봤던 댓글들을 보게 되면 베란다에서 숯불구이를 하거나 또 냄새나 이 연기 때문에 이 벽지나 가구, 옷 등의 그을음이나 또 냄새가 밴다는 호소도 있었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에 재물손괴죄는 성립이 되는 겁니까?
사실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좀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 예. 이거는 고의범의 경우에 처벌을 하지 과실 재물손괴라는 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괴죄를 논하기 위해서는 내가 삼겹살을 굽고 냄새를 피움으로 인해서 상대방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야겠다. 이런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지금 냄새가 배에서 벽지에 이제 좀 악취가 난다거나 이러면 이제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체 과정을 인과관계까지 연결해가지고 냄새가 퍼지게 하고 상대방 집에 들어가서 벽지에 스며들어서 효용을 해야 한다. 이것까지 통 털어서의 그 고의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성립을 논하기는 좀 법적으로는 어려운 이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삼겹살 냄새라는 게 뭐 누군가에겐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담배 연기나 오물 냄새처럼 누구에게든 안 좋은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 분쟁에 있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법원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위반 시에는 이제 간접강제 금액을 물어나게끔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들도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안도 뭐 삼겹살이니까 안 되고 담배니까 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이제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이제 보통의 근데 식생활에서 삼겹살은 이제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니까 특수한 사정이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걸 논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고 담배나 이런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교적 쉽게 인정이 되고 그 지속적인 악취가 나거나 담배 연기가 발생하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계속 견지한다면은 위법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서 배상이 명령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뭐 삼겹살 냄새 같이 기준이 모호한 이런 층간 냄새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 사실 주민들 사이에 이게 이제 민사적인 문제 중에서도 사실 또 성립을 논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 규약에 의해 가지고 행위를 좀 조율하시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사안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주방에서 요리를 했는데 그 냄새를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고통스러워한다라면 이제 주변 분들이 수인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금지할 수는 없고 다만 베란다나 열린 공간에서 다른 쪽으로 퍼질 것이 좀 명확히 예견되는 경우라면은 예. 자치 규약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그 베란다나 이런 곳에서는 그 삼겹살이나 이런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또는 이제 다른 데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약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규약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최근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지만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대기오염 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지만 다른 환경적 영향이나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각국이 자원과 에너지를 무기로 삼는 움직임이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에 이어서 또 다른 자원 품귀 현상과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은 요즘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주유소에 기름인지 모른다고 요소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뭐 차 밀린 데 가면은 한번 차들 꽉 밀린 데 가면 요소수가 나오는 거야.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서 끊겼다고. 거점 주유소 100곳에 요소수가 우선 공급되는 등 중국발 요소수 대란 수습책이 진행 중이지만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탄을 이용하는 요소 산업이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 핵심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요소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맞물린 탄소 중립이라는 지구촌의 화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이어져 통상 이슈가 됐습니다. 재생 에너지의 출연이 사실은 실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에너지의 국제 통상 규범 규율에서 일대 전기가 되는 것이죠. 수출의 한 축인 자동차 업계의 경우 최근 차 핵심 부품인 마그네슘 재고가 넉넉치 않아 제2의 요소수 사태로 진행될까 걱정이 큽니다.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중국이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원 수입도 문제지만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을 합한 에너지 자원 수입액은 지난달 132억 3,3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8.3%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13.9%나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수입액 증가는 무역 수지에 직격탄을 날려 1년 전에 비해 무려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한편으로는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중동발 에너지 무기화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회담 시간만 3시간 이상 계속됐는데 회담은 조금 전 모두 종료됐고 별도 합의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초반에 밝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두 발언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화상으로 만났지만 서로 반갑게 손도 흔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각각 통역 시간 빼고 약 2분 정도씩 인사말을 했는데 모두 양국의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이 두 나라 간의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경쟁에는 상식적인 어떤 방호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강조해온 이른바 책임 있는 경쟁이라는 부분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도 중미 양국이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이고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미 두 나라가 각자 발전을 추진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s I've said before, it seems to me our responsibility as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whether intended or unintended. 中美作为世界前2大经济体和联合国安理会的常任理事国，应该加强沟通和合作。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면으로 만나기를 원했는데 중국의 사정으로 시 주석이 순방을 할 수가 없어서 먼저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라면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때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서로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친구로 생각하는지가 그동안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시 주석이 먼저 바이든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자, 오랜 친구 언급도 있고요. 회의가 예상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네, 시작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발언에서도 이 뼈 있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 회의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그리고 홍콩의 민주주의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호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은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과 남중국해, 신장 인권 문제 등에서 미국에 맞설 것임을 시사를 한 겁니다. 자, 양국이 경쟁을 하면서도 뭔가 좀 협력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회담 전망은 어떻습니까? 양국이 그동안 계속 의견 대립을 보여온 타이완 문제, 또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런 분야에서는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역 분야에서는 조금 진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관계가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고조되고 있었지만 양국은 무역 분야에서는 협력을 계속해 온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조금 낮춰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자리에 이 외교 참모가 아닌 미중 무역협상 수석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앉혀서 관세 인하가 하나의 전략적 목표라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모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만큼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46분에 시작이 됐고요. 1차로 2시간 동안 회의를 한 뒤에 20여 분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2차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회담은 1시간 18분 동안 이어졌는데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인 1시 24분에 회담이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1차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합의가 어려운 쟁점 사항들을 앞서서 먼저 논의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비확산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됐는지 이 부분이 좀 우리로서는 관심인데 아직 어떤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회담이 종료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보도를 보면 예상대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같은 문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별도로 갖지 않는 걸로 봐서 문안이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제법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킨타나 보고관이 이같이 논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중국 당국이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회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이상 잠행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삼지연의 건설 현장을 찾은 건데 집권 10주년이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내부 경제 성과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의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2일 국방발전 전람회 보도 이후 35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삼지연은 김 위원장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이 있어 북한에서는 혁명 성지로 불리는 곳. 지난 2018년부터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방문한 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집권 10주년인 올해 지방발전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도 인민들이 수긍할 만한 과업들의 성과들을 내놓아야 하는 사항이고 특히 삼지연시 건설도 그 중 하나이므로 앞으로 올해 당대시 제시한 사업들에 대한 총괄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좀 잦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 성과와 체제 결속 다지기에 집중하는 북한은 이례적인 큰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뜻하는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6년 만에 열기로 한 겁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열리던 행사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 역시 성과 동료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과업 수행을 위한 그 의지도 좀 결집을 하고 분위기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이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당겨서 열리는 것으로 볼.
일단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는 한미 등의 주변 정세를 관망하며 이렇게 내부 성과 다지기와 체제 결속 등 내치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5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사망자도 연일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위중증 환자가 지금 열흘 넘게 400명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최다 규모를 또 기록했거든요. 네네. 예상보다 좀 가파른 수준입니까? 예상보다 가파른 건 아니고 이렇게 예. 예상은 됐었죠. 예상은 됐었던 수치.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면 열흘 정도 후에 확진 환자의 일부가 중증 환자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가운데에서 열흘쯤 후에 사망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완치돼서 나오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발생 상황과 치명률 그다음에 중증 화율은 한 열흘 간격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20일 전쯤에 발생 상황을 보면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한 2,000명 안팎의 꽤 많은 확진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연령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연령적인 측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 60세 이상의 확진 비율이 일주일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을 보면 50대가 평균쯤 되고요. 예. 60대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옮겨갈 확률이라든가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큰 폭으로 뛰거든요. 80세 이상은 거의 20배 이상 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전체 확진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40% 가까이 올라간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60세 이상의 확진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돌파 감염입니다. 네. 바로 이 돌파 감염의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 지역에 보면은 요양시설 같은 데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몇백 명 단위의 그렇죠. 예. 그게 다 돌파 감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2월부터 시작해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접종을 다 완료한 뒤에 이미 이제 거의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백신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3개월쯤부터 눈에 띄게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고연령층에 한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고 고연령층은 그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른바 추가 접종의 중요성이 갑작스럽게 대두되는 예.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애초에는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해서 추가 접종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2개월에서 3개월 혹은 4개월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처음에 추가 접종 계획이 나왔을 때는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예. 가장 좋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의 승인전 임상시험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예. 승인전 임상시험에서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도 효과가 가능한 식으로 임상시험이 나왔는데 예. 현재 델타 변이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예방 효과의 지속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심지어 파이자 백신은 어떤 연구를 보면 6개월 후에 예방 효과가 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예방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예. 되니까요. 예.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관이 얘기한 것은 아마 3, 4개월 정도도 당길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부터 다시 추가 접종을 할 정도로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백신의 예방 효과들은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사실상 완전히 다 무너진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런 확산세를 막는 데는 추가 접종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백신 승인할 때만 해도 이 델타 변이의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접종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효과가 지속된다 이렇게 봤는데 이 델타 변이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네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분석 단장입니다. 11월 16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발생 상황입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일주간 일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으로 지난주 대비하여 22%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127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11월 2주 위중증 환자 수는 60대 이상에서 367명, 40에서 50대가 62명, 30대 이하가 18명이었고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월 2주 사망자 수는 127명이며 60대 이상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에서 50대가 4명이었습니다. 최근 5주간의 사망자 523명 중 백신 미접종자 그리고 불완전 접종자는 64.6%, 완전 접종자는 35.4%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일평균 2,172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1.8%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진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05로서 전주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평균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한 연령대는 9세 이하, 50대, 60대, 70대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모든 학령기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하였지만 13세에서 17세 연령군은 주간 일평균 발생률이 10만 명당 7.4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총 39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시설이 10건,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 9건, 사업장 10건, 다중이용시설 6건, 종교시설 2건, 가족 및 지인 모임 1건, 공공기관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9.9%였고 모두 델타형 변이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증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15일에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495명으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발생은 10월 1주 2,288명에서 11월 1주에 4,434명으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동반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60세 이상 연령층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8%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10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체 사망자 452명을 분석한 결과 61.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미접종자 분들이 접종 참여 그리고 추가 접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 해당되는 18세 연령은 예방접종에 힘입어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세에서 17세 연령의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능 그리고 대학별 고사 시기에는 교내 및 학교 밖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3주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작년 11월 이후에 최다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주간 전 세계 신규 발생은 310만 명으로 그 전주와 유사한 발생을 보였습니다. 유럽 지역이 200만 명에 가깝게 발생하면서 전체 발생의 63%를 차지하였고 유럽 지역 61개 국가 중 26개 국가에서 전주에 대비해서 10% 이상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6주 연속 발생이 증가하여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주 지역의 경우에는 그 전주 대비해서 발생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전 세계 발생의 23%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간 발생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5세에서 11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감소하여서 지난 겨울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사람 간 접촉도 많아지고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의 등원,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은 코로나19 유행 전보다는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또 최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하는 등 국내 그리고 외적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그리고 인플루엔자와의 그 동시 유행 대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적극 권고,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에 대한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감염 확산 예방 조치, 그리고 표준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그 내용입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추이 파악과 유행 감시를 위해서 방역 당국은 표본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부터 1일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 감시 실시 결과는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주간 건강과 질병 그리고 감염병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 전에 전화 상담을 하여 주시고 내원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의 연령층 예방접종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그리고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감염 예방과 중증화 그리고 사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지만 백신에 앞서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유지하여 주시고 기본 방역 수칙의 준수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회복과 안정화를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정례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60세 이상에서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요양병원이나 취약시설에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 소아 청소년 예방 접종률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 중심으로 유재복 해설위원과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복 기자. 네. 지금 아까 고령층에서 지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이런 것들 다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소아 청소년 부분은 하나 볼 텐데 지금 소아 청소년 그 백신 접종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일단 조금 아까 그 방대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3 학생들은 90%가 훌쩍 넘겼죠. 예. 그 이하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12살부터 17살까지 반으로 나눠서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학생들은 접종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 예. 접종률은 한 30%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이하 12살에서 15살 이 학생들은 지금 예약도 받고 접종도 시작됐지만 접종률이 5%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그 확진의 특성이 이 10대와 60대 이상의 확진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뭐냐면 60대 이상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이제 시한을 다 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10대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은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학생들이 접촉이나 활동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일상적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이제 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0대의 그 확진율이 그만큼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지금까지는 10대 소아 청소년들에게는 자율적 접종을 권고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워낙 그 접종률이 낮고 확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예. 정부의 방침 자체가 좀 바뀐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아까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보셨지만 60대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의료 측의 과부하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또 넘겼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옳은 그 연결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수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지역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수칙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체적인 기조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그 병상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비수도권으로 환자들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서울이 78%니까 서울은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의 호들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내일 나오는 것이 예. 현재의 위험이 어떤 정도 수준이냐 이 부분을 내일 이제 발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당겨져서 내일 발표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그 모레 하기로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하루 당겨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나오는 겁니다. 요소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달까지 쭉 겪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 그 주요 지표라고 해서 확진 환자의 수가 거의 모든 그 수칙 단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예. 몇 명 이상 되면 몇 단계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의 양상은 확진 환자의 숫자보다는 뭐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라든가 방역 체계라든가 재택 치료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그 단계를 정해보자는 얘기고 네. 그때 그 특히 이제 비상계획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발표 때 뭐 러프하게 거칠게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 좀 더 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것은 뭐 어느 단계가 되면 뭐 비상계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 또 다른 백신으로 우리나라가 4천만 회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지금 국내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네네. 안전성 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노바백스는 다른 이제 mRNA 백신이라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은 예.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입니다. 예.
그 물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바백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가 이런 백신처럼 기존에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예방 효과도 90%까지 나와서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늦어졌죠.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 물질 생산을 그다음에 이제 공급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물질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일단 우리 그 사용 승인 허가를 품목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요. 3단계 자문회의를 거쳐서 한 이런 것들은 보통 40일 안에 되니까 아마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인택시 부재를 오늘부터 해제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해 밤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휴무일은 택시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 부재 해제는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이전보다 최대 2배 늘었지만 택시 공급은 지난달보다 40% 정도 증가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벨라루스에 머물던 난민 수천 명이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 몰려들어서 폴란드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EU에 타격을 주기 위해 난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부터 벨라루스 국경지대 난민 캠프에 머물던 난민 수천 명이 현지 시각 15일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온 난민들은 폴란드가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믿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난민이 철조망을 부수고 무단 입국을 시도하자 폴란드는 군을 동원해 이들을 막았습니다. 폴란드는 이 같은 난민들의 움직임 뒤에는 벨라루스 정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szystko dzieje się oczywiście pod nadzorem, pod czujnym okiem białoruskich służb, które, mówiąc krótko, nie reagują, pomagają. 유럽연합 EU 또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EU에 보복하기 위해 난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럽에 갈 수 있다는 거짓말로 난민들을 벨라루스로 불러들이고선 이들을 EU 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Das ist der Versuch eines autokratischen Regimes durch die Instrumentalisierung von Menschen, die unter ganz üblen, falschen Versprechungen.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국 공항에서 수월하게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난민이 몰렸을 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규모 난민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유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벨라루스로 난민들을 실어 나른 항공사를 제재하기로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벨라루스와 함께 난민 사태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가 수명이 다 된 자기 나라 위성을 요격 미사일로 파괴해 1,500개 넘는 잔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이 충돌 우려 때문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위성 요격 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다며 무책임한 행동이 우주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 우주청은 위성 잔해의 궤도가 우주정거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위성 잔해는 2차례 국제우주정거장에 근접해 정거장에 있던 우주인들이 도킹해 있던 우주선으로 대피했습니다. 영국 경찰이 리버풀 여성병원 앞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고 현지 시각으로 15일 테러 경보 수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한 달 내 2번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테러 경보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내무장관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재한 긴급 안보 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전날 오전 11시쯤 리버풀 여성병원 앞에 막 정차한 택시 안에서 폭발이 발생해 승객은 숨지고 운전사는 대피했지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이 사제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20대 남성 4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 외교관이 을미사변 이튿날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영사관보였던 호리구치 구마이치가 발송인으로 돼 있는 이 편지에는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경위가 자세히 담겨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모두 8통에 이르는 편지에서 호리구치 영사관보는 담을 넘어 침소에 들어가 왕비를 시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고 적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화성 제부도 갯벌에서 고려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확인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출수 고선박 보존 처리 보고서에서 기존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된 고선박 14척 외에 제부도 1호선과 제부도 2호선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부도 남쪽 1.4km 지점에 있는 1호선은 길이 11.2m, 폭 4.2m며 제부도 서쪽 300m에 매몰되어 있는 2호선은 길이 9.5m, 폭 5.2m입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수능 추위는 없을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연일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머리 위로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한낮인 지금은 이렇게 선선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씨가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수능일인 목요일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도, 대구가 3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13도, 광주가 15도, 부산 17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예년보다는 온화해서 입시 추위는 없겠지만 새벽부터 중서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엿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내년 대선을 관통할 주요 이슈죠. 부동산 세금 공약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한 후보별 입장도 극과 극인데 잠시 뒤에 이재명, 윤석열 캠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